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모시는 분은 이번에 새롭게 동시집을 내신 정선혜 선생님이십니다. 제2 동시집 이름은 초롱이 방긋 웃으려 왔어요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그동안 아동 평론을 가지고 많이 글을 쓰셨는데 어떻게 동시를 쓰게 되셨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롱이 방긋 웃으러 왔어요. 재미마주에서 제2 동시집을 낸 정선혜입니다. 제가 동시를 쓰게 된 계기는 이 첫 번째 시집 다롱이 꽃이었어요. 이 책은 절판이 되어서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기르던 다롱이 강아지를 제가 누가 손님이 온다 그래서 나갔다가 그 끈에 묶여있는 채로 차에 봉고차에 치여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강아지가 죽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처를 하나 막 제가 막 엉엉 울었을 때 우리 엄마가 전화로 선혜야 너 강아지 사진들 있지? 빨리 시를 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벽에 걸려있던 사진을 보면서 우리 다롱이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썼어요. 시를 쓰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힐링을 할 수가 있었고 다롱이 한 마리가 나한테 너무나 소중했고 우리 아이들한테 소중하지만 이렇게 나 자신이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그 위에 어르신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우리 하나의 소중함을 정말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르지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이 다롱이 꽃이 아주 굉장한 인기리에 절판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고 또한 제가 독서 치료라는 것을 함께 그 만드는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강의를 20년 이상 했는데 재소자들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특히 소년원의 아이들이 의욕이 없고 뭘 해도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간단한 시를 하나 소개하고 한 줄을 네가 바꿔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그냥 시큰둥하게 바꾸다가 이렇게 쓰지 않을래요. 내가 쓸 거예요. 그러고 자기의 시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히 바뀌어서 어머 나도 뭔가 할 수 있네요. 그러면서 삶에 희망이 없던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시를 써야 되겠다. 제가 아동문학 평론가로 초기에 1981년도에 우리 한국 아동문학의 문제는 동화도 쓰고 동시도 쓰고 평론도 쓰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잡동사니가 전문가가 못 된다라는 얘기를 한창 했는데 제가 이제 통속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바로 그 속에서 나도 시를 써봐야 되겠다.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교통사고로 내어서 디스크로 걷지도 못한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때 그걸 시 한 줄로 바뀔 때 제 스스로가 어떤 힘을 얻게 된 걸 경험하면서 시 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도 이 다롱이 꽃을 어렵게 이제 하나 구했는데요. 어, 이 다롱이 꽃하고 초롱이 방긋 웃으려 왔어요. 이 두 편을 쓰시면서 첫 번째 쓰셨을 때랑 두 번째 쓰셨을 때 혹시 또 느낌 같은 게 다른지 아니면은 어, 좀 다른 생각이 드셨는지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다롱이 꽃은 제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의 그 요구에 의해서 글을 썼죠. 한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그냥 따다다다다다 하고 썼어요. 그래서 내 속에 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저희 은사님이셨던 우리 허영자 선생님, 이성교 선생님이 너가 썼던 평론보다 이 시집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럴 때 좀 부끄러웠지만 힘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에 대한 그런 그 힘을 제가 알고 저도 좋은 시를 써보려고 등단은 2001년도에 했지만 우리 신현득 선생님 모시고 시 공부를 우리 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한 5, 6년 매주
화요일 날마다 시를 한 편, 두 편씩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시가 한 4, 500편이 모였는데 특별하게 제가 할머니가 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공예가 되지 않는 시를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초롱이를 생각하고 시를 쓰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느낌은 제 스스로가 방긋 웃을 수 있게 됐고,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를 내려놓는 경험과, 참으로 신기한 거는 우리 초롱이가 제 시를 보면서 빵긋 웃을 때, 아팠던 허리부터 어깨까지가 안 아파져요. 전 어저께 무릎이 아팠는데, 우리 초롱이하고 아침마다 대화를 하면서, 진짜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로토닌인가 뭔가 분비가 많이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이 시를 읽고 그런 반응을 또 보여줘서 저는 시대가 어려워서 아기를 안 낳겠어요 이렇게 했던 분이 이 책을 보고 선생님 저 아기 낳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냥 너무 기뻤습니다. 예, 바로 초롱이와 우리들의 그 힘을 다시 환원하고 자존감을 살리는 그러한 조그만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어린애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이 시집에 나오는 여러 동시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를 고르라 그랬더니 참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시 나는 아가 캥거루 이 시를 추천하고 싶었어요. 캥거루가 뱃속에서 아기를 기르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직접 체온을 나누지 못해도 바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우리가 서로 캥거루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나라에서 콜롬비아에서 온 비법인데 캥거루 요법이라 그래요. 서로 아가를 캥거루처럼 뱃속에 품어서 아가를 해주면 미숙한 아이가 뭔가 빨리 정상화가 된 것처럼 우리 들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전달할 때 우리 서로가 캥거루, 아가 캥거루처럼 서로가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아가 캥거루를 제가 핀란드에 있는 아들이 저한테 전해준 방법인데 바로 이 캥거루 요법을 여러분한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서로 캥거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나는 아가 캥거루라고 하는 거를 가장 애착이 가는 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음,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이 아가들이 커서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 시집을 쓰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행복하게 설사 나한테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어, 기반으로 그걸 위기를 어려움을 어떠한 그 또 다른 축복과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또는 어떠한 그런 목적 의식에서 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라고 코로나가 말하지 않을까. 그냥 아이들이 빵긋 웃으면 엄마 아빠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온 우주에 조물주는 우리에게 저 방긋 웃어라 라고 얘기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초롱이고 방긋 웃으세요. 네, 현재 사는 아이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음, 이 책을 읽어주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동시집을 더 잘 읽혀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학, 발달학, 아동문학 강의를 정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 많은 책보다 제가 할머니가 되어져서 우리 초롱이한테 배운 것이 더 커요. 그 아이가 그냥 어, 살면서 갑자기 쭉쭉쭉 빨다가 우유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려 그래요. 그럴 때 재미있는 리듬이 있는 동요, 또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 그림책을 읽어주면 에이 내가 먹어주지 생각하면서 그걸 다 먹어치워요. 제가 한번 우유병을 빨아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땀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루하고 힘든 것이 어려울 때 이 리듬과 어떤 그 이미지가 아이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저는 독서 치료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네가 어린 시절 행복하던 시간은 언제니?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 같아도 대화 속에서 그 아이의 느낌을 통해서 아 할머니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뭔가 그 마음을 읽고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것처럼 이미지가 있는 것, 또 동요, 어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고 제가 100일 된 아이 앞에서 이렇게 붓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럼 그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아주 첫 번째 그 펜을 느낄 때 우리 딸이나 다른 사람은 엄마 이상해 오버야 막 얘기를 하지만 그걸 통하여 그 아이는 첫 번째 그림이라는 이미지를 갖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어떻게 전개될지 재밌죠? 바로 우리들은 실제로 본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어떤 그 질문과 발문 속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 속에서 살아있는 동요와 살아있는 이야기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오래된 우리의 그 정신적인 자산인 그런 우리의 동요와 동시가 그 자기 걸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 할머니는 사라질지 몰라도 할머니가 들려줬던 동요와 동시는 아이의 마음에 살아있어서 또 흘러갈 거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까지 들었는데요. 너무 열의에 차서 말씀하셔서, 저까지 이렇게 흥분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아동 평론도 하시고, 동시에도 쓰시는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지, 음, 정말 음. 후배들에게 좀 좋은 본보기가 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평론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제가 연극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광화문 통에 어떤 그 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치여서 죽게 됐어요. 근데 아침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의 호주머니에서 제 속해 있던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먼저 온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진성진이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결심한 것은 바로 첫 번째 그 아이의 호주머니에서 피노키오 책 한 조각이 나왔어요. 그 아이가 그게 궁금해서 그 책을 뜯어갖고 간 거예요. 그 아이가 온 인생에서 처음 만난 문학이 바로 내가 전달해준 그런 책이었다라는 생각. 바로 그 아이는 행복했을까?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동문학판에 들어왔고 그 속에서 바로 어린 영혼을 춤추게 하는 그런 작가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은 세계 아동문학을 했을 때 제가 그 앞에 편집장으로서 두 번을 같이 참여하게 됐고 이번에 15주차 아시아 아동문학 대회를 함께 개최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가 가치이다. 그러면서도 혼자 살기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게중심을 저보다는 타자에게 두고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갈 수 있는 어린이로 우리가 일제에 대해서 어떤 미움과 분노가 있지만 어린이들을 통하여 함께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큰 신념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일본의 많은 작가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동문학 속에서는 가능하다. 이것을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애써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초롱이 방긋 웃으러 왔어요에 평론을 써주셨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시간에도 짧게 좀 평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번에 초령이 방금 웃으러 왔어요. 그 작품을 읽고 나는 아주 재밌었고 새로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문학평론할 때 성인들 작품을 주로 했는데 낯설게 이렇게 어린 세계 같이 호흡을 같이 하니까 아주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생동스럽게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있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아주 깊은 한 달을 지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읽고 쓰고 그랬습니다. 초령이 방금 웃으러 왔어요. 이거는 이전에 한 20년 전에 정선혜 선생이 제1 동시집을 냈던 다롱이 꽃 그걸 낸 뒤로 했는데 다롱이 꽃 그거는 그 강아지하고 초롱이 엄마하고 어릴 때 사귀었던 그런 그 좋아하는 사이였고, 그 다음에 초롱이는 다롱이를 좋아하고 그러던 그 초롱이 엄마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정말 사랑하는 초롱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3대 이야기입니다. 그 한 가족 3대 이야기로서 아주 재미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롱이 엄마, 다롱이, 그 다음에 초롱이, 또 엄마, 따님, 또 그 할머니인 정선의 박사, 이렇게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아기자기하게 연결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사랑과 생명의 그 생명 탄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새 가뜩이나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하는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걸 문제작이라고 봅니다. 한국 아동문학 속 평론가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예. 그래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성인 평론을 주로 해왔는데 아동문학 평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성인 평론도 관심 두시고 서로 하시면서 아동문학 평론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이걸 잘 몰랐다가 아동문학 세계를 종영만 알지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가 문화관광부인가 거기서 이제 뭐 심사를 할 때 그 우수도서 심사를 할 때 내가 책임 맡아서 해봤거든요. 그래 한 일주일 동안 책을 많이 구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구해가지고 아동문학 작품을 읽었습니다. 뭐 동요, 동시, 동화 이렇게 보니까 야 이런 세계 굉장히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걸 새롭게 알고 그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문학 세계라는 문예지 지금 내가 그 고문으로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점차 아동으로 태어나가지고 노인으로서 이제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이가 들면 다 아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동 문학은 노인 그래 요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초고령화 사회도 우리가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자녀들 많이 그 출산을 기피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아동들 그 생명 탄생의 그 축복이라든가 행복함 또 그거를 서로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 작품들을 통해서 많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아동 사랑이라든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입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롱이, 초롱이, 뭐 이렇게 초롱이 엄마, 초롱이 할머니, 뭐 이렇게 연결해서 모두가 다 평론가들도 이 관심을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론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동 문학을 하는 작가들에게 혹시 바람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 문학 평론만 해서는 안 되고 성인 평론도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성인 평론에 대해서는 좀 아마추어식으로 하고 아동 문학에서는 이제 프로로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아동 문학을 평론할 때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해가고 그 전에 이제 아날로그 세대로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옛날 이야기식으로 아동 문학, 옛날 옛적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 뭐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안 되니까 요새 애들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부터 미디어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문장을 이렇게 비주얼 세대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이렇게 직접 느끼게끔 비주얼식으로 이렇게 공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작가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방향제시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문학 평론은 역시 정선 선생님처럼 평론만 하시다가 이제 창작하잖아요. 창작하고 평론을 겸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도 이제 문학평론 하는데 맨날 나무 작품만 가지고 분석하고 또 이렇게 흠집 잡고 또 방향지하고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직접 소설 창작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소설 작가로 필명으로 응모해 가지고 당선되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과 또 이론을 겸한 평론을 겸해서 하는 그런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21세기 중에서 이제 중반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세대는 정말 독서를 많이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동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하는 식으로 정말 뭐 컴퓨터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하고 친근하는 그런 시대로 해서 아동들한테 영혼을 이렇게 같이 영혼한테 그 다짐을 주는 영혼한테 기억을 하게 분명히 각인시키는 그런 식으로 작품을 쓰고 또 비평을 하는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초롱이 방긋 웃으러 왔어요. 동시집을 만드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살짝 들었는데 그 재밌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시집 읽어보셨어요? 아, 네. 재밌잖아요. 아, 네. 저는 이제 할머니들한테 약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의 언어를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동시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릴 때 저의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면 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정 선생님 그 동시가 재밌고 그러고 우리 그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 동시집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이게 스트레스를 갖는 일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밌게 글은 글대로 읽고 나는 나대로 그린다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즐기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또 동화도 쓰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동시집이나
그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뭐 그림은 그림이죠. 뭐 그림은 이렇게 그림인데 이제 이 어린이 책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인쇄된 거죠. 인쇄된 그림이고 이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인쇄돼서 복제된 그림이죠. 그러니까 복제를 되다 보니까 이 그림책이나 이제 이런 인쇄물의 그림은 그런 복제 예술로서의 테크닉이 이제 발전되어 온 분야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디지털 또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림이 실제하지 않는 그런 이제 데이터상의 레이어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레이어들이 이게 인쇄가 돼서 인쇄 잉크를 먹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이디어에 의존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그런 책 한 권을 본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그린 그림을 재현해낸 그림들이 상대적으로 또 없는 그런 분야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동시 작업하면서는 그런 어떤 인쇄적인 메커니즘보다는 그냥 제가 손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재밌게 물감 써가면서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한번 인쇄해보는 이제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께서는 출판사 대표이시잖아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나 또 이제 새롭게 책을 내려고 하는 작가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출판사라는 게 요즘은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성격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흔히 1인 출판이라고 많이 그러죠. 네, 1인 출판이라는 게 사실은 출판에 또 체계를 갖기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 체계가 잘 짜여진 그런 출판사들은 또 상대적으로 이런 그 상업적인 성과가 없으면 바로 그런 거를 출판에 결실을 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 식당도 왜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주인이 직접 주방장을 하는 그런 식당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노포라 그러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맛을 보면은 그 노포가 주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출판사도 이제는 그런 그 노포와 같이 늘 일정한 맛을 이렇게 유지하는 어떤 출판사가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실험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제이마주 출판사는 이미 이제 20년이 넘었지만 어, 주인장이 직접 주방장을 하는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20년 넘게 해왔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책을 또 뭐 기다리는 분에게는 이렇게 바로바로 응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서너 권씩 꾸준히 내온 출판사로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출판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에 일단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게 또 그렇게 아껴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출판의 어떤 그런 그 경험치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책을 내려고 하는 작가들한테 혹시 부탁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 책을 내는 것의 어떤 그 목적이나 이유가 그것도 다양하다는 거죠. 네. 그것도. 네, 그래서 요즘은 그게 이제 뭐 어떤 상업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갖고 그러면 그 목적은 뭐겠어요? 출판사의 어떤 그 이윤과 그런 이제 이윤 속에서 또 새로운 작가도 창출해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좀 경험적으로 자기의 그런 언어를 한번 이렇게 세상에 내보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또 예비 작가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출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뭔가 좀 공적이거나 또는 좀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되면은 또 그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출판 진흥이라든지 출판 협회 등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